17. 노동훈련 일기. 종일 마음이 들떴던 개봉이는 6시가 되자마자 주임을 삶아서 빨리 조퇴하고 이내 백화점을 나섰다. 형 초봉이 걱정하고 기다릴 것이 민망했으나 집에 잠깐 들렸다가 도로 나오기보다 승재에게로 갈 마음이 더 급했다. 승재가 일러준 대로 짐작으로 어찌하든지 수월하게 찾아낼 수가 있었다. 명색이 병원이라면서 생철 지붕 위에다가 낡은 목재 2층인 것이 개봉이가 생각하던 병원의 위풍과 아주 딴판이고 우선 집 생김새부터 궁상이 질질 흘렀다. 그러나 막상 보고서 예상 어그러진 것이 섭섭하기보다도 여느 혼란스러운 병원집이 아니오 역시 승재 그 사람인 듯이 이런 낡고 빈약한 집이 그의 체치가 스미는 것 같아 오히려 정답고 구수했다. 15일부터 병을 보아드립니다. 분명 승재의 필적으로 구욱다랗게 양지에다 써서 붙인 것을 개봉이는 곰곰이 바라보면서 승재답다고 혼자 미소를 지었다. 유리 밑창을 드르릉 열기가 바쁘게 소독약 냄새가 흠씬 풍기는 게 겨우 병원인가 싶었다. 한편 안에 들어서니 바로 안쪽으로 변죽이 달린 창이 있고 그 앞에다가 진찰 무료라고 쓴 목차를 비스듬히 세워놓았다. 거기가 접수처다. 복도 하나가 짤막하게 뻗어 들어가다가 그 끝은 좁다란 층계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중간께로 오른편에 가서 유리창에 닫혔고 그 위에는 진찰실이라고 거기 역시 아직 먹자국이 싱싱한 조각이 가로로 붙었다. 겉은 볼품없어도 내부는 둘러볼수록 벽에 양해며 모두 새 것이고 깨끗했다. 아무 인기척이 없고 괴괴하다. 접수부에 창구멍을 똑똑 쳐보아도 대답이 없다. 무엇라고 찾아야 하나 싶어서 망설이고 섰는데 진찰실의 문이 야단스럽게 열리더니 고개 하나가 나온다. 승재다. 개봉이가 온 것을 본 승재는 희죽 얼굴을 흐트리고 응, 왔구먼 하면서 이 사람으로서는 격에 맞지 않게 급히 달려나온다. 마음이 죄였던 판이라 반가움에 겨워 저도 모르게 그랬었던 것이겠다. 승재는 맞닥뜨릴 정도로 개봉에게로 바로 달려들더니 멈춰서서는 그 다음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개봉이가 내밀어주는 손을 덥석 잡는다. 둘이 다 같이 정열이 가슴 속에서 용솟음쳐 두근거리는 채 눈이 서로 맞는다. 말이 없고 또 필요치도 않았다. 숨소리만 높다. 이윽고 더 참지 못한 개봉이가 성큼 마루로 올라서면서 승재의 가슴에 안겨든다. 그것이 봄의 암사슴같이 발랄한 몸집이라 하겠다. 아주 덥석 어깨를 끌어안고 지그시 죄는 승재는 우직한 곰이라면 드디어 그 입술과 입술은 빈틈도 없이 맞닿는다. 심장과 심장으로부터 야생의 말과 같이 거칠게 뛰고 솟치던 정열은 그리하여 흐를 바를 찾음으로써 순간의 포근이 순화된다. 병아리는 알에서 깨놓으면 바로 모이를 쫄 줄 안다. 미리 배운 것은 아니라 승재 같은 숫보기가 포옹할 줄 알고 키스할 줄 아는 것도 언제 구경인들 했을까만. 그러나 알에서 갓 나온 병아리가 있네 먹이를 쪼아먹는 재주와 다름없는 그런 재주이다. 아내는 물론 저희 둘 외에 아무도 없으니까 조용해서 좋다 하겠지만 혹시 밖에서 누가 문이나 드르릉 열고 들어서던지 했으면 피차 무색할 노릇이다. 하기야 개봉이에 묻힌 유씨가 이것을 목도했다면 대단히 만족했을 것이다. 병원이라는 게
어찌 꼬락서니가 이러냐고 장이 못마땅해서 이맛살을 찌푸리기는 했겠지만 또 초봉이 보았더라 또 기뻐했을 것이다. 가령 둘이 모르게 돌아서서 저 혼자 눈물을 흘릴 값에 동생 개봉이가 승재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을 또 승재 그 사람이 동생 개봉이를 사랑하게 된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지 않질 못했을 것이고 부랴부랴 서둘러서 결혼 예식을 치르도록 두루 마련도 했을 것이다. 암만 해도 계집아이만 다른지 개봉이는 모루 비스듬히 외면하고 서서 저고리 구름을 나근나근 씹는다. 기밑대기가 아직도 알아보게 붓다. 오히려 산의 꼭질에서 승재가 부끄럼을 타지 않는다. 저리로 들어가자, 응? 몰라. 승재는 신발장 안에 새로 그득히 사둔 끌신을 한 켤레 꺼내다가 개봉이 앞에 놓아주고서 어깨를 가만히 짚는다. 개봉은 구두를 마룻바닥에다 훌렁훌렁 벗어던지고 끌신을 꿰는 둥 마는 둥 쪼르르 복도를 달려 진찰실 안에 가서 서더니 해뜩 돌아본다. 승재는 개봉이가 야단스럽게 벗어던진 구두를 집어 한편으로 가지런히 놓는다. 개봉이는 진찰실로 들어서다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는 승재를 또 해뜩 올려다보니 문을 탁 닫아버리고 승재가 문을 열어도 안에서 개봉이가 꼭 잡고 안 놓는다. 문 열어요. 응? 나도 들어가게. 거 야단났네. 그럼 어떡하나?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하하하, 잘못했네. 승재는 문이 열리는 대로 진찰실 안으로 들어선다. 네 대평이나 남직한 방인데 차리기는 다 제대로 차려놓았다. 검정 양탄자를 덮은 진찰 침대, 책상, 가구장, 치료 탁자, 문서 탁자, 세면대, 가스 다 제자리에 놓이고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새 것들이다. 개봉이는 문서 탁자 앞에 의사 몫으로 놓인 회전의자에 걸터 앉아 두 발을 대롱대롱 한다. 승재는 멀찍이 있는 걸상을 끌고 와서 탁자 무소리로 개봉이 옆에 다가앉는다. 둘이 서로 말끄러움이 들여다본다. 무엇이 우스운지 자신들도 모르면서 자꾸 싱글벙글 웃는다. 괜찮아요. 우리는 결혼하면 돼. 결혼이라고? 그럼 이게 오늘 장난으로 그랬나? 승재는 비슬비슬 떠듬떠듬하는 것을 개봉이는 냉큼 받아친다. 장난? 누가 또 장난이랬어? 그러나 그럴수록 어쩐 영문인지를 몰라 얼떨떨한 건 승재다. 결혼이라니까 펄쩍 뛰더니 그럼 이게 연애가 장난이냐니까 더 야단이다. 그런 법도 있나? 결혼 안 할 연애라 장난 아니라 연애하면서 결혼은 안 한다. 승재는 눈을 끔뻑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해도 모를 소리요. 도깨비한테 홀린 것 같이 종작을 할 수가 없다. 나 좀 봐요. 응? 이번에는 개봉이가 승재의 손을 끌어다가 두 손으로 꽉 쥐고 조물조물한다. 말소리도 은근하다. 남서방도 아이 참 남서방이라고 하면 못 쓰지. 뭐라고 하나? 남선생님? 선생은 무슨 선생? 그냥 그대로 남서방 좋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문하고 직업하고 다르죠? 누가 꼭 취직하고 공부를 하우? 승재는 모를 소리요. 결혼이 약속 안 되는 정열은 암만 해도 불안코 미흡한 것이었다. 앞으로 승재의 소견이 어느 만큼 트일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이나 또 개봉이가 장차 어떻게 해서 둘 사이 생각의 차이를 조화라도 시켜낼는지야 또한 기약하기 어려운 일이나 당장 보기에는 승재의 주제에 개봉이 같은 계집아이라서 과분한가 싶다. 흥이 떨어져서 힘없이 앉아있는 승재를 방긋방긋 들여다보고 있던 개봉이는 의자에서 발딱 일어나더니 뒤로 돌아가서
두 손을 승재의 어깨 너머로 얹고 등에다 몸을 싣는다. 승재는 양편으로 개봉의 손을 끌어다가 제 가슴에 포개 잡고 다독거린다. 남서방, 바로 깃바퀴에서 정다운 억양이 소곤거린다. 왜 지레 낙심을 해서 이럴까? 응? 남서방, 대답 좀 해봐. 내가 언제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랬나? 결혼한단 말을 안 했다고만 그랬지. 그러니까 시방은 이렇게 부드러운 볼이 수염끝 삐죽삐죽 솟은 승재의 볼을 비비면서 음성은 콧소리다. 이렇게 좋아하고 또 좋아하니까 좀 좋아? 그리고 결혼은 인제 두고 봐서, 응? 이 말 잘 들어요. 연애라는 건 원칙적으로 결혼이란 목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본능을 가졌으나 우리도 무사하게 목적지까지 당도하면 결혼이 되는 거고 또 중간에 고장이 생기든지 하는 날이면 결혼은 못하는 거고 그렇잖아? 그거야 물론 당연하지. 거 봐요. 글쎄, 내가 내일이라도 갑자기 죽어버린든지 하면 그것은 결혼 못하게 되는 거 아니요? 그렇게 흥한 소리를. 형제는 고개를 뒤로 제치고 눈이 밝게 웃는다. 시무룩했던 것이 싹 가셨다. 실상 알고 보니 그리 대단스러운 조건도 아니었다. 서편 유리창으로 다 넘은 저녁 햇살이 가물가물 들이비친다. 변화라고 하자면 오직 그것뿐 방안은 두 사람을 위해 단순하고 조용하다. 승재의 눈은 오늘 처음은 아니라도 사심없고 산중의 깊은 호수같이 만년 파문이 일지 않을 정도로 고요한 눈이다. 이 눈이 소중하여 개봉이는 장차 남서방도 마음이 변해서 나를 싫다고 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는 말을 하기가 실상 또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지만 한갓 아름다운 것에 대하여 계집아의 티를 하느라고 로맨스한 본능이랄까 아마 그 말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했지. 이 눈이 좋대서 사랑이 영원하리라고 믿는 것도 아니요. 그뿐더러 아직은 영원한 사랑을 투정할 마음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아이 참 그런데 말이요. 개봉이는 도로 제자리로 와서 앉으면서 다른 말로 이야기를 돌린다. 그새 좀 발육이 된 줄 알았더니 이내 그 대중이요. 이 집 말이요. 이 병원. 글쎄 아무 소용없대도 무슨 고집일까? 소용이 없는 줄은 나도 알긴 아는데. 알아요? 아이고 제법이구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았수? 나한테 강의를 좀 해봐요. 별것 있나? 가난한 사람도 많고 많은데 병든 사람도 많고 해서 뭐 세상에 인간이 통째로 가난병이 든 것 같아. 그놈의 가난병 때문에 모두 더러운 고름이 질질 흐르고 정말 모두 추악하고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게 그 사람네 죄인가 뭐? 부자로 사는 건 몰라도 시방 가난한 사람 네가 그다지 가난한 건 분배가 공평하지 않아서 그렇지. 분배? 분배가 공평하지 않다고? 승자는 그 말의 촉감이 선뜻 그럴싸하니 감칠맛이 있어서 연신 고개를 갸웃갸웃 입으로 거푸 되뇌인다. 그러나 지금의 승재는 책을 표제만 보는 것 같아 그놈이 가진 매력의 구미는 잔뜩 당겨도 읽지 않은 책인지라 그 표지에 알맞은 내용을 오붓이 한 입에 삼키기 좋도록 알아낼 수 없었다. 사전에서 떨어져 나온 몇 장의 책장처럼 두서도 없고 빈약한 개봉의 분배로는 승재를 입맛이 나게 했지만 머리로 들어간 것은 없고 곤란하기만 했다. 내원. 인조견이 암만 해도 헐벗은 사람이 수두룩한 거 못 보우? 그건 시방보다 덜하게 한 벌에 1전이나 2전씩 받게 만들면 되지.
그건 공상 이상이니까 그만둬요. 그만두고 자, 그것이 소용없는 걸 알았으면 왜 또 시작은 해요? 그래도 눈으로 보자니 차마 그냥 있을 수가 있어야지. 별반 소용이 없고 기껏해야 나 하나 즐겁자는 노릇인 줄 알기는 알면서도. 난 몰라요. 결혼하자면서 무얼로 먹여 살릴 텐가? 쫄쫄 가난하게 사는 거 나 싫어. 나도 몰라. 난 몰라요. 우리 집 못 봐요? 가난 핑계 대고 염치 없이 자식을 팔아먹고. 개봉이는 응석하듯 쌀쌀 어깨를 내얹는다. 승재는 그게 재미있어서 희죽이 웃으면서 괜찮아. 이 병명 가지고도 인심 써가면서라도 돈을 벌자면 벌 수 있으니까 뭐 넉넉해. 개봉이는 입에 소태를 문듯이 쓰게 내뱉는다. 승재는 마침 생각이 나서 올라오던 그 전날 개봉이 집 가게에 잠깐 들렸었다고 주사 내외가 싸움질하던 일을 빼놓고 본대로 들은 대로 대강 얘기를 했다. 그러나 그럭저럭 먹고 살아갈 수 있겠더라고 제 의견도 붙여 말했다. 그러나 개봉은 형의 소청으로 제가 부탁하지는 편지는 하기는 했지만 실상 제 소위 파렴치한 저의 직관은 이미 마음으로 절연했던 터라 그네가 잘 살다거나 못 산다거나 아무 주의도 흥미도 끌리질 않았고 제 형 초봉에게 정갈이나 해줄 거라고 대강 들어두기는 했다. 개봉이한테는 차라리 명림을 몸값 갚아주고서 데려다가 간호부 견습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 간호부란 소리에 귀가 솔깃하여 나도 좀 하는 셈이 가만히 났다. 그것은 그러나 승재 옆에 명림이라는 계집아이가 있게 되는 것을 텃세하고 시샘해서만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과 이미 그러해서 마음으로 절연을 한 개봉은 그네가 못 살아가고 있으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서로 잘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장차 그네와 생활의 교섭을 갖는다거나 더욱이 결혼 전에 장성한 계집아이로서 몸 의탁을 한다거나 할 의사는 조금도 갖고 있지를 않았다. 하기야 형 초봉이 동기간에 알뜰한 우애로 끔찍이 위해주기는 하나 초봉이 자신으로부터 앞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니 거기다가 어떠한 기대를 해두어 둘 형편도 못 되거니와 되고 안 되고 간에 그리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학교 다니지 않는 건 고사하고 그대로 몸을 의탁해서 있는 것도 탐탁하지 않다. 하여 제목을 벌이하느라 직업을 가지기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 직업이라는 게 그다지 투명해서 다 자란 계집아이 하나의 앞뒷일을 안 신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못하고 기껏해야 소일거리 푼수밖에는 안 된다. 그러니 남과는 달라 일반으로 남들이 그러하듯이 결혼이라는 가장 안전한 직업을 받고 일찌감치 가정주부 할 유념이라 할 것이지만 승재가 결혼 소리를 내놓는다고 오히려 지천을 하던 것이 아니다. 개봉은 결단코 지레 결혼으로 도피도 하지 않고 가정이나 남한테 구구이 의탁도 하지 않고 다만 혼자서 젊은 기쁨을 자유롭게 만끽하고 싶고 그것을 변하려고도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의 한 방편으로서 직업을 실하게 갖자 하니까 기술이 필요했다. 나도 간호부 되고 싶다. 개봉이는 숫제 손바닥을 내밀고 사탕이라도 달라고 조르듯 한다. 간호부? 승재는 개봉이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는 장난인 줄 알고 저도 웃기만 한다. 어느 의학 전문이나 또 약학 전문이나 들어갈 시험 준비를 하라고. 개봉이는 혼자서 금세 입이 벌어지다 말고 한참 승재를 바라보더니 싫어요. 왜? 내가 공부시켜주면 창피해? 어색한가? 대체 왜 싫대누? 공부시켜주는 의미가 연애나 결혼을 간섭할 테니깐.
개봉이는 여전히 웃으면서 승재 표정을 본다. 승재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실수하려다가 도리어 입이 앞으로 나온다. 그런데 농담이 아니라 언니 집에 있다가 마땅치 않다면 내일이라도 오지. 언니 떼어놓고서 혼자 나오기는 못해요. 그러면요 벌써 하숙이라도 잡았게. 개봉이는 형 초봉을 끔찍이 생각하고 얼굴을 흐린다. 승재 역시 초봉이라면 한 가닥 감회가 없지 못한 터라 묵묵히 뒷짐을 지고서 개봉이 앉아있는 등 뒤로 뚜벅뚜벅 거닌다. 개봉은 조금 있다가 몸을 돌리면서 승재의 가운자락을 잡아 끈다. 저기 언니도 데리고 함께 오라고 하면 오지만 언니도 데리고 날 공부시켜 주는 이보다 차라리 그렇게 줬으면 착한 남서방이지. 그런 교환 조건이라면 뭐. 건성으로 중얼거리면서 승자는 딴 생각하느라 도로 마루청을 오락가락한다. 승자는 초봉이 그새 고난에 내려온 사정의 자세한 곡절이랄지 더구나 시방 생사조차 뜻대로 할 수 없게끔 절박한 시세인 줄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다. 개봉이 한편 서신으로 대강 경과를 적어 보내주기는 했었으나 지극히 간단한 줄거리뿐이라서 그걸로 깊은 정상을 짐작할 재료는 되지 못했었다. 그래서 그저 막연하게 불행하거니 해서 안 되었다고 차차 기회를 보아 달리 새로운 생애를 개척하도록 권면도 하고 두루 주선도 해주고 하려니 역시 막연은 하나 준비된 성의가 없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막상 이날의 개봉이와 드디어 마음을 허락하여 서로 맞춰놓고 지내게 되자 공교롭다고 하려는지 동시에 가서 초봉을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들인다는 문제가 생기고 본즉 승재로서는 더욱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만약 셋이 그렇듯 그룹을 이루었다가 서로 사이에 어떤 새로운 감정의 파문이 일어나서 그로 인하여 분명히 착잡한 알력이 생기든지 하고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날이면 결국은 가서 일껏 구해주었다는 초봉에게 도리어 새로운 슬픔과 불행을 갖다가 주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나 좀 더 깊이 캐고 보면 그것도 그것이지만 그와 같은 감정의 알력으로 해서 승재 저와 개봉이와의 사이에 파탄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느니보다 더 절박한 불안이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번 더 그 밑을 헤치고 본다면 또다시 미묘한 심정에 약한 이기심의 갈등이 얽혀 있음을 볼 수가 있었다. 승재는 초봉에게 대한 첫사랑의 기억을 완전히 씻어버리지는 못했다. 물론 그것은 욕망도 없고 미련도 아닌 한낱 가슴에 찍혀져 있는 영상일 따름이기는 하다. 하지만 소위 첫사랑의 자취란 마치 어려서 치른 마맛자국 같아 좀처럼 가시질 않는 흠집이다. 흠집일 뿐만 아니라 가령 몸과 마음을 당장 이글이글 달구어진 채 정열의 도가니 속에서 다 같이 녹고 있으면서도 한편 첫사랑의 자취에서는 막연한 옛 회포가 저홀로 한가로운 소요를 하는 수가 없지 않다. 결국 촌 가장자리에 유령이 나와서 배회하듯 사랑의 유령이지 별 수 없다. 그러나 어쨌든 승재는 아직도 망부 아닌 그 사랑의 유령을 가끔 만나 햄릿의 제자 노릇을 일수하곤 했었다. 그럴 뿐더러 그는 제 마음을 미루어 초봉도 응당 그러하려니 짐작하고 있다. 이렇듯 자신이 저편을 완전히 잊지 못하고 있고 저편에서도 그러한 줄로 여기고 있으므로 만약 초봉과 한 우란에서 조속으로 상대와 밀접한 생활을 하고 보면 정이 서로 다시 얽혀 마침내 가장 불쾌한 결과를 보고야 말지 않을까 걱정이다. 즉
자신의 약점을 위험 앞에 드러내놓기가 조심이 되어 망설여졌다. 승재는 전에도 시방도 그리고 앞으로도 초봉에 대한 동정을 잃지 않을 생각이다. 그러나 이미 문남자의 손에 치여 종조적으로 순결성을 잃어버린 여자 초봉일 결혼의 상대로 삼을 의사는 꿈에도 없을 소리다. 하물며 개봉일 옆에 두고서야 사내라면 그만한 결백이야 누구나 없을까. 승재는 가뜩이나 그런 점이 있고 한편 소심하기 또한 다시 없이 이를테면 시방 해변가의 놀란 조개처럼 조개비를 오므리는 모양이다. 개봉이는 종시 오락가락 스성거리는 승재를 잡아다가 제자리에 앉혀놓고 얌전히 이야기를 시작한다. 언니가 서울로 올라오다가 종로서 박재우를 만나서 이렇게 거기서부터 시초를 꺼내어 초봉은 제가 치르던 전후 풍파를 그동안 여러 차례 두고 동생에게 설파했었고 그래서 개봉은 그것을 다 그대로 승재에게다 옮겨 들려 주었다. 그리고 작년 가을부터는 직접 제 눈으로 보아온 터라 장영보의 인물이며 그와 초봉의 부자연한 관계며 송이에게 대한 초봉의 지나친 애정이며 또 요즘 들어서는 바짝 더 절망이 되어 사선에서 헤매는 모습이며 그의 신경, 그의 건강, 그리고 송이를 두고 형보의 위협과 해독, 이런 것을 차라리 초봉이 자신이 얘기할 수 있는 이상으로 세밀하게 잘 설명할 수가 있었다. 승재는 크게 격동이 되지 않았다. 좌우간 해변가의 소심한 조개는 바스티유 함락같이 형세 일변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승재의 거동은 요란스러웠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다가 적절히 감동했다가 주먹을 쥐고 코를 벌름벌름 했다가 마루가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다가 그리하다가 마침내 초봉이 할 수 없이 자결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고만 참지 못해서 빌어먹을 놈이 볼먹은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금시로 구욱달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린다. 그놈을 커다란 주먹으로 쓱쓱 누르면서 두런두런 그런 놈을 갖다가 그냥 두고 본담 마구 죽여버리든지 해야지. 개봉이는 함께 흥분하기보다도 승재의 흥분하는 양이 우스워 미소를 드러내고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가로 흔든다. 그래도 율법 전서가 다 보호를 해주잖아. 생명을 보호해주고 또 재산도 보호해주고 당자수표 할인이라더냐 그런 게 있어서 고리덕임을 해먹도록 하고 뭐 당당한 시민인걸 천하악당이라도. 승재는 두 팔을 탁자 위에 세워 턱을 꿰고 앉아서 앞을 바라본다. 얼굴은 골똘한 생각에 잠겨 양미간으로 주름이 세게 구욱다랗게 파인다. 율법 전서가 보호해준다고 한 개봉의 그 말이 방금 승재한테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그것이 비록 라 마르세유처럼 분명하진 못해도 마치 박하를 들이킨 것 같이 아프리만큼 시원했다. 승재는 머릿속이 그놈 박하 기운으로 온통 얼얼하고 화해서 시원하기는 하나 어디가 어떻다고 꼭 집어낼 수가 없었다. 시방 머리살을 찌푸리면서 생각하기는 그의 중심을 찾아내자는 것이다. 개봉이는 뭘 저리 생각하고 있나 싶어 그대로 두고서 저 혼자 손끝으로 탁자 복판을 똑똑 박자 맞추어 몸을 앞뒤로 가볍게 흔든다. 뭘 그렇게 생각해요? 아, 별것 아니야. 한데 언니를 우선 이리로라도 데려오는 게 좋겠군. 누가 만만히 놓아줄까마는 그런 것 상관 않고 승재의 말소리며 얼굴은 사뭇 강경하다. 가슴에 불이 아직 그를 바르게 이겨나갈 의사가 트이지 않아
종이 투구에 동강난 나무칼을 휘두르면서 비루 먹은 당나귀를 몰아 풍차로 돌격하는 사세 있기는 하나 초봉을 뺏어내어 괴물 장영보를 퇴치하는 일로서 단지 그것에 그치지 않고 육법전서에 분풀이할 요량인 것만큼은 승재로서 제법 큰 발전이 아닐 수 없었다. 정말? 아, 고마워라. 좋아서 얼른 대답할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서방이 그래준다면 아, 참 이거 봐요. 언니가 글쎄 시방동 남서방을 못 잊겠나 봐요. 부침성 없이 쌀쌀한 것도 아니요. 또 격해서 솟구쳐 오르는 독백도 아니요. 열정은 혀 밑에서 넌지시 가누고 고삐를 늦추지 않아 차분하니 마침 듣기 좋은 그래서 오히려 어떤 재미있는 담화 같다. 승재는 이제는 마음이 흐뭇해서 넙죽한 코를 연신 벌름벌름 입이 저절로 자꾸만 희죽희죽 벌어진다. 참, 아니, 그의 겨울부터니까, 그리고 내 나이 16살이었으니까, 햇수로는 4년이겠지? 하긴, 그때야 철도 안 든 어린애가 무엇인지 알기나 했나? 그저 따르기나 했지. 그것이 나도 몰래 남서방도 모르게 우린 씨앗 하나를 흘렸던 거 아니오? 그런 뒤로 4년, 내 키가 자라나고 지각이 들어가고 그렇듯이 그 씨앗도 차차 자라서 싹이 트고 떡잎이 벌어지고 속잎이 솟아오르고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가지가 뻗고 한 것은 시방은 한 그루 뚜렷한 나무가 됐고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희한하기도 하고 신통하잖아요. 실상 동의를 구하는 말끝도 아닌 걸 승재는 제신에 겨워서 흥흥 연신 고개를 끄덕거린다. 그런데 말이지요. 애정이라는 에네르기가 불멸도 아니고 또 불가입성도 아니니깐 그동안 내가 남서방을 잊어버린다든지 혹 잊어버리던 않았더라도 달리 한 자리 애정을 기른다든지 그럴 기회가 없으란 법이 없는 것이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배덕의 짓도 아니고 그래요. 아무튼지 내가 남서방을 온전히 사랑하긴 하나 본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무슨 자랑거리로 유세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더군다나 빚을 준 것이 아닌 걸 갚아달라고 부등부등 줄을 머리가 있어요. 졸라서 받는 건 사랑이 아니니까 동정이니까. 잘 알았습니다. 승재는 슬며시 쥐고 주무르던 개봉이 손을 다독다독 다독여 주면서 말했다. 그리고 나도 시방은 개봉이처럼 응? 저 거시기 해벌쭉 웃는 승재 얼굴을 천천히 보고 있던 개봉이는 딴 생각이 나서 입술을 방긋 역시 기교가 무대어 사람이 진국인 데는 틀림이 없으나 그 안면 근육에 움직이는 양이 어떻게도 둔한지 바보스럽기 짝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사범과 출신으로 시골 보통학교에서 10년만 속을 썩인 매주같이 생긴 노처녀가 이 사람한테는 꼭 맞춤이요. 그런 자리에서 중매나 세워 눈 꼭 감고 장가나 둘 사람이지. 도시의 연애랑 과연 부담이겠다고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혼자 웃었다. 개봉은 신경도 제 정신과 한 가지로 건실하다. 그러므로 그는 현대적인 지혜를 실한 신경으로 휘고 새기고 해서 총명을 길러간다. 만약 그렇지 않고서 지혜 좀먹힌 말초 신경적인 폐결핵 타입의 영향이었다면 하기야 그렇게 생긴 계집애는 아직은 없고 그 고장의 자이드나 발레리의 종자들이 쓰는 소설 가운데서 더러 구경할 따름이지만 그렇듯 우둔하고 바보스러운 승재의 안면 근육은 아예 그만한 풍자나 비판으로는 결말이 나지를 않았다. 분명코 그 아가씨는 또 동물원의 하마 같은 걸 구경할 때처럼
승재에게서도 병든 신경에 괴상한 흥분을 맛보았던가 아니면 야만이라고 실증을 내어 대문 밖으로 몰아내기가 십상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 개봉이는 그러면 마치 엊그제 갓 시집온 촌색씨가 중학교에 다니는 깎아중 세서방에 다 떨어진 양복을 비단 치마와 한 가지로 양복장 속에다 소중히 걸어놓듯 그렇게 촌스럽게 승재를 위하고 그가 하는 일은 방귀도 단내가 나는가 하면 그건 아니다. 그런 둔한 떠바지도 아니요. 또 말초 신경적인 병적 감상도 아니요. 개봉이는 극히 평범하고 비판해서 승재의 부족한 것을 다 알고 있다. 안팎 모두 구색이 창년하고 우물우물하고 굼뜨고 무르고 주변머리였고 궁상스럽고 유치하고 또 연애라니까 단박 결혼 청첩장이라도 만들려고 나설 쑥이고 등속이다. 이러해서 저와는 세기가 다른 줄까지도 개봉이는 모르는 게 아니다. 그렇건만 계집아이의 첫사랑이라는 게 첫사랑이 풋사랑이라면서 그게 수월찮게 맹랑하여 길목포선에 비단 스타킹 격에 무서운 아베크를 창조해 놓았던 것이요. 그놈이 그래도 아직은 남이요 흉을 보거나 말거나 저희는 좋아서 희희낙낙 대단히 유쾌하니 할 말이 없다. 초봉의 일상을 상의하느라 이야기는 다시 길어서 8시가 지난 뒤에야 둘이 같이 종로까지 나가기로 하고 자리를 일어섰다. 근처에서 식당이 변변하지 못하니 종로로 나가서 저녁도 먹을 겸 저녁을 먹고는 그 길로 초봉을 만나러 가기로 했다. 초봉과 셋이 앉아 미리 당사자의 의견도 듣고 상의도 하고 그런 후에 형편을 보아 그 당장이고 혹은 내일이고 승재가 형부에게 우선 온건하게 담판할 것. 그래서 요행 순리로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그때는 달리 무슨 방도를 구할 것. 이렇게 얼추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 계책은 대체로 개봉의 의견을 승재가 멋모르고 동의했다. 개봉은 물론 승재보다도 실물적으로 형보라는 인물을 잘 알기 때문에 좀 더 진중하고도 대단히 잡돌이하고 싶기는 했으나 선뜻 좋은 꾀가 생각나지를 않았었다. 승재는 가운을 벗고서 양복 저고리를 바꿔 입는다. 갈데없는 검정 사지 쓰리메리 양복 그놈이다. 개봉이는 바라보고 섰다가 방긋 웃는다. 승재도 그 속을 알고 희죽 웃는다. 승재는 진찰 실문을 밖으로 잠그느라고 한참 꾸물거리다가 겨우 돌아선다. 내가 아기를 업으라고? 그건 정말로 심부름꾼 같으라고 헤헤.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나서면 심부름꾼이 아니라 짜장 초봉과 짝이 된 아비의 신용이려니 해서 불안한 압박감이 드는 것을 제 딴에는 농담으로 돌렸다. 불안한 압박감이 드는 것을 대면 개봉이는 오히려 대범하며 그의 좀스런 걱정은 하지 않고 노염도 이제는 타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승재의 그 말을 받아 얼핏 심부름꾼 같은가 뭐 애기 아버지 같을 테지 하면서 이죽거린다. 개봉이가 이렇게 털어놓는 바람에 승재도 할 수 없이 파탄되어 애기 아버지면 더 야단나게 누구를 올리려고 하고 짐짓 한술 더 뜬다. 그러나 대래 뒤집혀 난 차라리 우리 송이가 남서방같이 착한 파파라도 생겼으면 좋겠어. 연애를 갖다 게임이라더니 암만 해도 장난을 하나 봐. 하하하, 그건 그렇고 따로 말인데 우리 송이가 남서방 같은 좋은 파파가 있다면 정말 좋을 거야. 이제 이따 보면 그놈이 어떻게 이쁜지 깜짝 놀랄걸? 그런가? 개봉이도 그렇게 예뻐하나? 게다가 이쁜 짓만 골고루 하는데 안 이뻐서 어떡하우. 그놈이 글쎄 생기기도 안 이쁘게 생긴 놈이 이쁜지도 않고 그랬으면 묘하겠네.
그거야 묻잖아 또. 이쁘게 생기고 이쁜 짓을 하니까 이뻐하는 거지. 우리 병주 총각 못 보우? 생긴 게 심술꾸러기 같은 되련님이 그가 파느라고 세상 미운 짓은 다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 애는 어찌 예뻐해요. 그럼 그 아이 이름이 송이라고? 송이에요. 송이는 내가 이뻐도 하고 정도 들었고 두 가지 다 그러니까 글쎄 그걸 알고서 언니가 그런 나를 믿고 자기는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개봉이는 제가 문을 드르륵 열고 승재를 밀어낸다. 집보다도 훨씬 훈훈하여 그럴싸한 밤이 바로 문 밖에서 잡다한 거리로 더불어 두 사람을 맞는다. 거리는 이 거리를 끼고서 좌우간 오막살이 집이 총총 바뀐 애옥의 땅 백성들의 바쁘기만 하지 지질이 가난한 생활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박절하게도 좁은 골목이 미어질 듯이 들이비빈다. 승재와 개봉이는 단둘이만 조용한 방 안에서 흥분해 있다가 갑자기 분잡한 거리로 나와서 그런지 기분이 해시고 그동안 말이 없이 걷기만 한다. 이윽고 승재가 떠듬떠듬 말을 꺼낸다. 그런데 저기 우리 이 얘기 어떻게 할꼬? 이따가 집에 가서 말이야. 승재도 그걸 생각하던 터라 우기지는 못하고 속만 걸려한다. 초봉이 유행 이런 눈치를 저런 눈치 몰랐다고 하더라도 승재를 마음에 두거나 거리낌 없이 오로지 장영보의 소나기를 빠져나올 그 일념을 가지고서 개봉이와 승재 저희들의 계획을 쫓아 거사에 참여한다면 물론 아무것도 뒤돌아볼 일은 없다. 그러나 만약 초봉이 저희들 승재와 개봉이와의 오늘의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한편 승재의 단순한 호의를 잘못 해석하고서 그에게 어떤 분명한 마음의 포즈를 덧들여 갖는다면 사실 그러하기도 십상일 것이고 그건 부질없이 희망을 주어 놓고서 인해 다시 낭망시키는 잔인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승재는 아까와 달리 제 걱정, 제 사패는 초탈하고 순전히 초복만 가엾게 원념을 놓지 못하던 것이다. 덩치 큰 나그네 자동차 한 대가 염치도 없이 이 좁은 골목으로 비비 뚫고 부릉거리며 들어오는 바람에 승재와 개봉이는 다른 행인들과 함께 가게 처마 밑으로 길을 비켜서서 아닌 경의를 표한다. 문명한 자동차도 분명코 이 거리에서만은 야만적인 폭한이 아닐 수가 없었다. 자동차를 비켜보내고 막 도로로 나서려니까 이번에는 상점의 꼬마인지 조그만 아이놈이 사람 붐빈 틈을 서커스 하듯이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다가 휘파람을 징그럽게 휙 분다. 승재와 개봉은 종로 네거리에서 전차를 내려 바로 빌딩의 식당으로 올라갔다. 개봉은 시장도 했다. 배가 고프다 못해 허리가 꼬부라졌다. 모처럼 둘이 마주 앉아서 먹는 저녁이다. 둘이 다 건강한 몸에 시장은 끝이요. 근심 없이 유쾌한 시간이라 많이 먹었다. 승재는 분명 두 사람 몫은 실이 먹게 되었다. 그리 급히 서두를 것도 없고 천천히 저녁을 마친 뒤에 또 천천히 거리로 나섰다. 배도 불렀다. 연애도 바깥에 튄 대기에 이제는 낯가림을 않는다. 거리도 야속하게만 마음을 바쁘게 하는 애옥에는 아니다. 훈훈하되 시원할 필요가 없고 막 좋은 5월의 밤이라 또한 좋다. 9시가 좀 지났다고는 하나 해가 긴 절기라 아직 초저녁이어서 더욱 좋다. 승재와 개봉이는 저편의 빽빽한 어둠을 피해 이쪽 화신 앞으로 건너서서 등판을 바라보고 한가히 걷는다. 제법 박력 있게 창공으로 검게 솟은 빌딩의 분위기를 즐기면서 내일을 으깨는 철의 표요와 도해지다운 온갖 소음으로 정신이 아득한 거리를 유유히 걷고 있는 연애는 외계가 그처럼 무겁고 요란하며 할수록 오히려 더 마음이 아득했다. 더구나
불빛 드리운 도로 위로 앞에도 뒤에도 오는 사람과 가는 사람으로 늘 비하여 번거롭다면 더 할 수 없이 번거롭지만 마음이 추한 두 사람에게는 어느 전설의 땅을 온 듯이 꿈속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승재나 개봉이나 다 같이 남녀가 쌍지어 나섰으면 둘이 차림새에 그다지 층이 지지 않아 보이는 것 저희 둘은 승재의 그 어설픈 몰골로에서 장이 어울리지 않는 콤비라는 사실도 모르고 시방 큰 길을 어여시 걷고 있다. 항차 남의 눈에 선뜻 뜨이는 개봉이를 데리고 말이다. 동간 파죽계에서 북으로 꺾여 올라가다가 집 앞 골목까지 다 와서 개봉이가 팔걸이 시계를 들여다보았을 때는 9시하고 반이었다. 개봉이가 앞을 서서 골목 안으로 쑥 들어서는데 외둥이 환한 대문 앞에 식모와 옆집 행랑 사람 네와 맞은편 집 마누라와 이렇게 넷이 고개를 모으고 심상찮게 수군거리고 있는 양이 얼른 눈에 띄었다. 남의 집 드난살이나 행랑 사람들이란 저희끼리 모여서서 잡담과 주인네 흉보는 걸로 낙을 삼고 지내고 그래서 이 집 식모도 그런 사람들에게서 빠지질 않으니까 그리 괴이할 게 없다면 없기도 하다. 그러나 이 집 식모는 낮에는 몰라도 밤에는 영 어쩔 수 없는 주인네 심부름이 아니고는 이렇게 한가한 법이 없다. 저녁밥을 치르고 설거지하고 나서 그러니까 8시 그 무렵이며 벌써 제 방인 행랑방에서 코를 골고 떨어져 세상 모른다. 역시 심부름을 시키느라고 두드려 깨기 전에는 제 실명으로는 밖에 나오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토록 늦게까지 얘기하고 논다는 건 전에 없는 일이다. 개봉이는 그래서 선뜻 의아해서 주춤 멈춰서는데 인기척을 듣고 모여섰던 네 사람이 죄다 고개를 돌린다. 과연 기색들이 다르고 식모는 당황한 얼굴로 반격하면서 달려오면서 목소리를 죽여서 마구 울상이다. 아, 작은 아씨. 왜 그래? 개봉은 어떤 불안한 예감이 번개같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그대로 뛰어가려다가 말고 한 번 더 눈으로 식모를 재촉한다. 사뭇 몸을 이리저리 돌렸다가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원체 다급하면 뛰지 못하고 펄쩍 주저앉아서 엉덩이만 들썩거린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개봉이는 정령코 형 초봉이 죽었거니 하는 짐작이다. 아이 어서 좀 들어가 보세요. 안에서 야단이 났나 봐요. 개봉은 식모가 하는 소리에 집어내던지듯 우당탕탕 어느새 대문간을 한 걸음에 앞마당으로 뛰어드는데 그런데 또 의외다. 언니? 이렇게도 반갑던지 그만 눈물이 쏟아지면서 엎드러지듯 건너방으로 뛰어들었다. 꼭 죽어 누웠으리라 했던 형이 저렇게 머리를 곱게 빗고 새 옷으로 깨끗이 입고 열어놓은 건너방 앞문 문지방을 짚고 나서지 않느냔 말이다. 또 송이도 아랫목 한편에 고이 자고 있었다. 왜 누가 어쨌나요? 승재는 개봉이의 뒤를 따라 들어가다 말고 잠깐 거기 모여서 있는 사람들어 뉘게라 없이 떼어놓고 물었다. 개봉이와 마찬가지로 승재도 초봉에게 대한 불길한 예감이 들긴 했으나 그러고도 현장으로 덮어놓고 달려 들어가지 않고서 우선 밖에서 정황을 물어보고 하는 것이 제법 개봉이보다 침착하고 큰 소치더냐 하면 언제나 그런 것도 아니요. 오히려 더 당황하여 두서를 차리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식모가 나서서 말대답했어야 했지만 이 낯선 사내를 경계하느라 비실비실 몸을 사린다. 승재는 그만두고 이내 대문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그들 중에 단 하나인 사내 옆집 행랑 사람이 그래도 사내라서 토스하듯이 나선다. 당신은 누구슈? 그들은 시방 큰일에 생긴 집에 다시 전에 못 보던 인물이 나타난 것이 새로운 흥미이기도 했다. 승재는 실상 여기서 물어보고 할 게 없는 걸 그랬느냐고 생각이 든 참이라. 이제는
대거리 하기도 오히려 귀찮아 겨우 고개만 돌린다. 혹시 관청에서 오셨나요? 그 사내는 가까이 오면서 먼저 같은 시비조가 아니라 말과 음성이 공손해서 묻는다. 관청에서 왔느냐 말은 순사냐는 그네들의 일종 존댓말이다. 검정 양복에 아무튼 누런 단추를 달렸으니까 칼만 풀어놓고 종모 대신 어느 사모를 쓴 순사건이 혹시 별 순사검인지 몰라서였다. 승재는 관청 운운의 그 어이는 몰랐어도 아무려나 면석이도 제 아닐 것은 사실인지라 아니라면서 고개를 옆으로 흔든다. 네, 그럼 이 집과 아름이 있으슈? 그 사내는 뒷짐을 지고 서면서 제법 점잖하게 이야기하잔다. 네, 한 고양입니다만. 네, 그러고들랑 어서 들어가 보시오. 아마 이 집에서 사람이 상했나 봅니다. 네? 사람이 상했어요? 승재는 처음 제가 짐작했던 것은 어디 두고 뒤 삐어지게 후덕덕 놀라서 들이 허둥지둥 야단이 난다. 단걸음에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하겠는데 뛰어들어갈 생각은 생각대로 급한데 그러자 비로소 제가 의사라는 걸 의사기는 하되 청진기한 게 갖지 못한 걸 깨닫고 놀라서 자 이걸 어떻게 할까. 병원으로 자동차를 몰고 가서 채비를 차려가지고 와야지. 아니 상한 사람은 그대로 그동안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들어가 보아야겠군. 아니 사람들에게 아무 병원이라도 달려가서 아무 의사든지 청해오게 할까? 아니, 그럴 게 아니라 가만히 있자.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렇게 당황해서 얼른 이러지도 못하고 둘레둘레 허겁지겁 사문 소피라도 지를 듯이 쩔쩔매고 있다. 다친 게 아니고, 응? 이 집 부인이 다친 게 아니고, 바깥 양반이 죽었다고. 네, 아마 그랬나 봐요. 자세히 몰라도 분명 그런가 봅니다. 승재는 멀거니 눈만 끄벅거리고 섰다. 가령 초봉이 자살했다든지 또 처음 알아들은 대로 장영보에게 초봉이 다쳤다든지 그랬다면은 놀라운 중에도 있음직한 일이라서 한편으로 고개가 끄덕거려질 수도 있을 노릇이다. 그러나 천만 뜻밖이지 초봉이 장영보를 죽이다니 도무지 영문을 모를 소리였다. 잠깐만의 승재가 정신을 차려 안으로 달려들어가서 바깥에 모인 세 남녀는 하품을 씹으면서 다시금 귀를 진정시킨다.